자, 1부입니다. 박성우 선임 매니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좀 사담 좀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그 어제 시장은 좀 크게 하락했고, 네네. 그리고 지표들이 좀 안 좋았어요. 뭐 좋았죠. 너무 좋아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예. 그거는 안 좋은 거죠. 또 결국은 그렇긴 한데. 네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늘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그 금융시장을 보는 뭐 그런 기준 요런 거 좀 요새 어떻게 됐는지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뭐 가장 핫했던 게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ADP 민간 고용 때문에 네. 이제 금리가 좀 크게 올랐었던 부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하반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IB 기관들 네. 이쪽들에서 하반기 전망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하고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쪽 요 두 개 좀 정리해서 뭐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매번 살펴주시는 이 금리와 경기 실적 물가 이 네 가지 지표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건 이유가 있었다. 이게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뭐 어제도 아니죠.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단 정확하게는 이틀 동안 이제 금리가 이제 크게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금리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약간 좀 뒤에 있으니까 제가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금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경기 쪽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냥 빨리 넘길게요. 오늘은 뒷부분이 더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그 뉴욕 연은 경기 선행지수 지지난주가 1.32였는데 이번 주에도 1.32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약간 최근을 좀 확대해서 보면 요렇게 좀 올라오고는 있어요. 6월 들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한 1년 정도 보면 가장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해서 좀 박스권 더 빠지지는 않으면서 약간 좀 박스권 상단 쪽에 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은 전반적인 흐름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난주보다는 229.74에서 229.71 약간 떨어졌는데 이건 뭐 대세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등 흐름이 이제 올해 2월 중순부터 시작됐던 게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게 이제 금리인데 여기 금리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인데요. 2019년 이후에요. 아 뜨거. 네, 제가 요걸 멘트를 좀 바꿨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어쨌든 그 고점을 내리면서 하락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고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 어제와 엊그제 이제 금리가 좀 크게 반등하면서 이 10년물 금리가 이제 주간 기준으로는 SVB 사태 전을 좀 넘어갔어요. 맞아요. 일간 기준으로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주간 기준으로는 SVB 사태 이전 수준까지 이제 다 올라와서 이제 껑충 뛰어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틀 동안 이제 유독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큰 흐름만 봐도 일단은 전 고점을 좀 넘었다라는 거 그리고 한 달 동안의 10년물 금리를 봐도 이 수준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이 수준까지는 좀 괜찮았습니다만 이틀 동안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10년물이 3.9에서 4.05로 이제 10bp 올랐고요. 하루 만에 10bp면 좀 꽤 많은 수준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금리를 좀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거 혹시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그 SVB 사태가 3월에 있었잖아요. 이 SVB 사태가 있었던 게 바로 3월이고 이 당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0 얼마였을까요? 4.1인가 4.2인가 그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2년물 금리도 그때 한 5점 몇인가요? 5.5% 넘었었죠. 그랬었는데 지금 금리가 이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이거 좀 두려운데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은 한 1년 내내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주가가 빠진 걸 경험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거의 노이로제처럼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릴 그 주된 내용은
그 작년 이번에 올라가는 금리 상승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이유인데 이제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은 이틀 동안 금리가 오른 주된 요인은 첫 번째는 어제 나왔던 ADP 민간 고용이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고요.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증시는 해석은 그렇게 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주된 역할을 한 건 이틀 전에 나왔던 FOMC 회의록인 것 같아요. 의사록. 네네. 그래서 의사록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저도 이제 그걸 보면 의사록이 나오면 한 줄 한 줄 다 읽어보거든요. 네네. 다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매파다. 내 생각보다도 매파적이고 경기를 생각보다 또 세게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좀 잠깐 말씀드릴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요 화면 보시면 제가 이제 증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이제 사고하는 뭐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경기와 실적 같은 경우는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뭐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적은 뭐 우상향하고 있고요. 네. 제가 물가는 일단 물음표 해놨는데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금리는 이제 막 올랐죠. 이틀 동안. 금리가 이제 크게 올랐으니 여기 분모가 커지니까 네. 이제 증시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거죠. 그쵸. 지금 현재는. 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더 뛰어버리면 다른 거는 고정돼 있는데 금리만 더 뛰어버리면 아무래도 증시에 뭐 긍정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 뒤이어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처럼 금리 올랐던 거랑은 좀 약간 다른 면이 보여서 네네.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ADP 요거 민간 고용부터 좀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 이 고용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2배 이상을 이제 상회해서 49만 7천 건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걱정했던 거는 그럼 고용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러면은 노동시장 이쪽도 계속해서 타이트할 거고 네. 그러면 또 물가가 올라갈 거고 그럼 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이 ADP 고용은 좀 이번에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좀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이번에 그 ADP 고용이 뭐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고용이 그만큼 타이트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고용 시장은 저는 둔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방향성은 그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파란색 선이 뭐예요? 일단 파란색 선은 구인 공급 건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빨간색 선은 미국 실업률이에요. 근데 보면 보통은 이 구인 건수가 이렇게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이제 짙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실업률은 뭐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고용 건수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방향성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구인 공급수가 계속해서 좀 떨어져 주면 고용 시장은 이제 서서히 식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또 꼽을 수가 있는 게 이거는 이 차트는 어떤 거냐면 실업자 한 명당 공석 일자리 수예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한 1.6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갑자기 이제 실업을 한 거죠.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업 그 일자리 수가 네. 저 한 명당 1.6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골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골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비싼 돈 줘야지 예. 근로자가 오겠네. 그래서 임금 상승을 계속 부추겼던 그렇죠, 요인 그렇죠. 가운데 하나가 맞아요. 이거였었고. 예. 네. 그게 1.6개니까 예전에 그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아직도 월등히 높기는 한 건데 가장 높았을 때가 이제 2개를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1.6개니까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명당 공석 일자리 수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파월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연준은 팬데믹 이후에 고용 관련해서 예전에는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쳐다봤는데 네. 이제는 대체 지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대체 지표를 한 명당 공석 일자리 수 이거를 이제 꼽았어요. 네. 그리고 버냉키 같은 경우에도 이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 이 공석 일자리 수 이게 실업률보다 더 유용한 신호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연준에서 나오는 자료들 이렇게 보면 꼭 이 한 명당 공석 일자리 수 요게 항상 이제 차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연준이 면밀하게 이제 살펴보는 이 지표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고용 시장은 이따 ADP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은 고용 시장은 점점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고용 시장도 둔화되고 있는 게 맞다면 네네. 그 임금 상승률도 좀 덜할 거고요.
그 우리가 좀 약간 좀 겁먹는 네. 이제 물가가 다시 이렇게 뛰어오른다거나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그럼 어저께 금리는 왜 그렇게 올랐을까 네. 이틀 동안 네.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리는 이게 있어요. 금리는 단기물의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장기물의 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물가 더하기 경기예요. 이 두 개가 더해져서 그렇죠. 장기물 금리가 형성이 되는 네네. 거거든요. 단기물은 거의 그냥 시장 물가나 아니면 기준금리니까. 연준의 의지나 이런 네네. 것들인데 어쨌든 장기물은 물가와 경기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흔히 보는 아까 그 앵커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금리 있잖아요. 네네. 이걸 보통 명목 금리라고 해요. 네. 그냥 눈에 보이는 금리. 네. 근데 그 명목 금리를 두 개로 나눠서 물가 부분, 경기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예. 금리를? 이 채권 시장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거든요. 네네. 그럼 두 개로 나누면 이번에 금리가 오른 게 물가 때문에 올랐구나. 경기 때문에 올랐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게 롱텀하게 보면은 뭐 딱 거의 정확하게 비슷하겠죠. 맞지는 않아요. 롱텀하게 보면. 근데 짧게는 좀 방향성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금리가 오른 거를 이제 분해를 해서 보시면 여기 연두색 선이 미국 10년물 명목 금리예요. 네네. 우리가 흔히 보는 금리, 네. 요 금리고요. 가운데 여기 좀 평평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요게 물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10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지금 현재 평평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단에 있는 갈색으로 이렇게 뭐 금리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실질 금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경기를 나타낸다고 보셔도 뭐 무리가 없어요. 네네. 그럼 어떤 게 올라서 명목 금리가 올랐을까 이거를 나눠서 보면 이틀 동안 10년물 금리는 19bp 올랐어요. 0.19% 포인트 네. 오른 거거든요. 근데 그 같은 이틀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은 2bp가 올랐어요. 2만 올랐고 네. 그다음에 실질 금리, 그러니까 경기로 이제 파악이 되는 이 금리는 17bp가 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 19bp 올라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역할을 한 건 2bp. 네네. 그다음에 실질 금리 경기가 일으킨 거는 17bp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거 정말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거꾸로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17bp가 올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실질 금리는 2bp만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어제 이틀 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실질 금리가 주도를 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틀 동안의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일단은 경기에 영향일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뭐 네네.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틀 동안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FOMC 의사록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교롭게 딱 이틀 전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FOMC 의사록 나왔을 때도 그때 시장 반응은 매파적이야 이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의사록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는 좀 세다라고 느꼈던 것들 이제 한 문장 정도가 있어요. 네네. 그 제가 이제 꼽아본 건데 그 의사록에 보면 이제 몇몇 위원들이 네. 그 비즈니스 섹터라고 하는데 이게 기업 부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예상보다 더 어떻게 보면 크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어떤 위원은 지금 그 경제 상황을 보면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 고금리 영향 때문에 뭔가 경기가 좀 안 좋았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바닥을 친 것 같다라고 언급도 했어요. 네. 의사록에서. 그럼 요 두 개 꼭 이 두 단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의사록 자체가 굉장히 매파적이었거든요. 경제도 굉장히 세게 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이거 생각보다 경기가 강하네. 강할 수 있네. 그럼 실질 금리 올라가면서 명목 금리를 밀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틀 동안 금리가 올라간 거는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아니라 경기가 생각보다 세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그걸 구분하는 게 네. 네. 예.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래요. 물가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는 전망 때문에 오른 거라고 예. 쳤을 때 네. 결국 그렇다고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 안 할 거냐? 네. 물가 때문이 아니니까. 네.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경기 이게 때문이라도 결국 이제 연준이 추가 인상을 하게 된다면 사실 네. 시장에서 하락했던 거는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릴 거야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하락했다고 한다면 결국 네. 뭐 물가 때문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결국 결과는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또 달걀이 네. 먼저냐 그 얘기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경기가 좀 좋아져서 같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게 더 나아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렇긴 왜냐하면 하죠. 네. 아까 제가 그 수식에서 보면 분모에 물가와 금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제곱근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그 밑에 있는 거는 제곱으로 바뀌기 때문에 물가 경기가 좀 좋아, 똑같은 식으로 경기가 똑같은 수준만큼 경기와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증시는 그대로겠지만 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서 하는 거면 그럼 주가가 더 빠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물가가 더 영향을 미쳤는지 아. 경기가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는 좀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물가 영향은 네. 좀 적은 것 같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약간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많이 착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오해하셨던 것 네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2년에 금리를 이렇게 막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좀 많이들 이제 참고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부터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갔다.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는 건 경기가 강한 거니까 이번에도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팔았죠. 네. 근데 그 판단이 이제 틀렸던 게 뭐냐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가는 건데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네네.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완전히 그렇죠. 얘기가 과거랑은 달라지죠.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물가와 경기를 좀 같이 나눠서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그럼 있을 이 것 이야기를 같아요. 총 종합을 해보면 네. 총 종합을 해보면 얘기가 좀 복잡했는데 네네. 제가 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로 보면 종합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건 이번에 금리가 상승한 배경은 제가 봤을 때는 물가가 아니라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어제도 보면 장 후반 들어서 지수가 어쨌든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금리 올라가면 항상 밀렸던 게 또 테크 쪽이었는데 그쪽도 생각보다 좀 견조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경기가 2022년에는 경기도 하강하고 물가가 급등해서 주가가 이제 아주 소위 말해서 박살이 났는데 이번에 금리가 또 올라간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2022년 수준처럼 막 떨어지거나 아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좀 작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돌발 변수가 등장하지 않으면 네네.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조정은 뭐 나오긴 하겠지만 네네. 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요. 또 조정은 나오겠지만 충분히 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단이라고 써놨는데 네네. 저는 롱텀하게 보면은 그 주식시장을 뭐 그렇게 좀 좋다라고 좀 보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투자를 아주 크게 늘린다든지 이런 관점은 아니니까 그 말씀 좀 전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 추상적으로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렸고 금리를 올리니까 그 주식이 하락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금리를 올렸던 거는 경기보다도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것도 경기가 있죠. 좋아지지 않은 가운데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수 없는 가운데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이거 잡아야 된다는 네. 그게 더 있었던 거라 결국 경기가 좋아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건 좋죠. 경기가 좋아지는 걸 나쁘다 네.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오른 거라 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과거와는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시장에 대한 하반기 전망 월가에서 네. 한쪽에선 되게 좋게 보기도 하고 한쪽에선 또 나쁘게 보기도 하는데 어디부터 볼까요? 일단은 좋게 보는 쪽부터 좋게 보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게 보는 쪽은 뭐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쪽 하우스가 굉장히 잘 보시는 것 같아서 이걸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그 구독자분들께서 뭐 많이 접하신 기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BCA라고 하는 그 BCA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2024년 하반기 전망 자료를 좀 내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결론은 당장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2024년 하반기일 것 같다라는 네. 게 좀 전망이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한 3개월 정도 관점으로 보면 증시는 일단은 더 간다라는 쪽, 증시는 상방으로 좀 보고 있고, 하지만 12개월 이상 좀 길게 롱텀하게 보면 증시는 하향 조정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주식과 관련해서는 뭐 그 결론이고요. 일단 두 번째는 그럼 어딜 사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은 미국 이외의 지역을 선호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일본과 유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쪽들 의견이고. 우리는 주로 미국 보는데. 그렇죠.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 앞으로 12개월 동안 뭐 먹고 살지? 근데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일단 세 번째는 그러니까 증시가 좀 좋게 보니까 당연히 업종들은 뭐 산업재나 IT나 뭐 경기 소비재 선호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요게 좀 재밌는데 달러는 앞으로 구조적인 베어 마켓에 들어갈 거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잠깐의 약세가 아니라 좀 많이 빠질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뒤에서 잠깐 다루고요. 그래놓고 지금 이게 좋게 본다고요?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니까. 그럼 네네. 증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증시를 왜 상방으로 볼까? 이 BCA라는 쪽은 왜 그런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일단은 제 설명을 먼저 이 표 보시면은 지금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시죠. 일단은 그 경기와 물가의 관계를 보면은 요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함수처럼 이렇게 이제 그 같이 이제 정의 관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나눴던 건데,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또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이 X축에 뭐 경기를 놓고 Y축에 물가를 놓으면 결국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근데 실제로는 실제 경기에서는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굴절이 되어 있어요. 지수 함수처럼. 이렇게 이제 뭐 오목하기도, 뭐 오목인가요? 볼록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제 굴절이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웬만큼 경기가 좋아서는 물가 잘 안 오르다가 어느 순간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 팍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팍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거죠. 맞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잠깐 넣으시고 이제 장표를 보시면 긴장된다. 그 코로나 당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웃풋인데 그냥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Y축이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관계는 이렇게 이제 일직선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는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면 이렇게 뒤로 가겠죠. 일로 뒤로 가고, 물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굴절돼 있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때는 경기는 많이 나빠지는데 물가는 좀 덜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뭐 GDP가 뭐 마이너스 10% 이래도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뭐 5%, 뭐 7% 이렇게는 안 가잖아요. 이제 그런 관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돈을 풀기 시작을 하면서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였던 거죠.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이게 우측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우측으로 가는데 경기는 이만큼 좋아졌지만 물가는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경기가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경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코로나 직후인 거예요. 코로나 직후에 이제 경기가 막 살아날 때. 그럼 이때부터 물가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황급하게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BCA가 왜 증시를 이제 상방으로 보느냐, 이 주의된 이유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경기가 어쨌든 지금 하강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가 하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경기가 하강하는 게 이제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요 구간. 요 구간이기 때문에 경기는 조금만 하강을 해도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는 거죠. 지금까지 상황이 그랬던 거고, 지금도 그 위치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조금만 떨어져도 물가가 빨리 떨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식이면 이걸 넣어보면 이 공식이라고 하면 경기는 요만큼 하락을 하는데 물가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BCA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살이 굉장히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제가 먹는 것만 살짝만 조절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빼고 나면 안 빠져요. 그때부터는 안 빠지면서 네. 엄청나게 열심히 해도 초밤처럼 이제 살이 안 빠지는 거. 네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증시는 뭐 경기가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네. 물가의 하락과 함께 증시는 좀 더 올라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더 게 높다. BCA의 전망. 그래서 이런 논리 때문에 증시를 좀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쪽도 보면 한 12개월 정도 후를 보면 좀 약간 좀 비관적이긴 해요. 좀 길게 봤을 때.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일단 여기서 달러가 저는 이걸 좀 재밌게 봤는데 요거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아까 달러는 구조적인 베어마켓에 들어갈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2024년에 아직 좀 안 됐는데 네. 2024년은 엔화의 해가 될 것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좌측에 있는 거 보시면 이거는 그 구매력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통화가 뭐 그러니까 좀 비싸냐 싸냐 네네. 이걸 나타낸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비싸다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달러를 이만큼 좀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싸고.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싼 거는 엔화를 꼽고 있어요. 그럼 이 하우스에서 왜 달러를 이렇게 뭐 구조적인 베어마켓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왜 네. 그러냐면 여기 우측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게 또 맞을지 틀릴지는 알 수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연두색으로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짙은 뭐 이제 파란색, 또 남색이라고 네.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BCA에서 달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뭐 혼합을 해서 이제 예상하는 거예요. 네, 예상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과거는 맞았다. 잘 맞았는데 지금 이제 이 BC에서 이제 예상하는 거는 이만큼 떨어질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맞을지는 틀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어쨌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모델을 돌려봤는데 맞아요. 실제 달러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게 일치했고 네. 지금 우리가 모델을 돌려보면 앞으로의 달러는 좀 많이 떨어질 것 하락할 걸로 같다라는 게 본인들은 이제 주장이고요. 네. 구조적이라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긴 근데 할 뭐 텐데 어쨌든 이곳의 모델이다 보니까 뭐 네. 구체적인 뭐 이야기는 없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좀 보고 있었다는 게 조금 이제 뭐 관심이 가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쪽. 일단 모건 스탠리예요. 네. 뭐 모건 스탠리는 뭐 워낙에 일단은 뭐 잠깐 안 좋게 보고 있어서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그 리포트를 내면서 하반기 전망을 할 때 향후 몇 개월간은 선진국과 관련된 증시가 좀 취약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기업 실적은 좀 좋아지고는 있기는 한데 네. 앞으로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 큰 위험이 좀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큰 줄기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첫 번째로 달러나 채권을 좀 해치용으로 좀 보유를 하라라고 좀 권고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또 지역을 고른다면 일본이나 신흥국 주식을 선호한다. 여기서 신흥국은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대만 이런 쪽이죠. 네. 그래서 뭐 왜 그런가 하면은 성장이 미국보다 더 낮고 물가 상황도 미국보다 낮다. 그리고 싸다. 미국보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주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뭐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경기 방어주를 네네. 선호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근데 그리고 달러 쪽 관련해서는 아까 BCA랑은 이제 정반대예요. 네네. 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stronger for longer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좀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모건 스탠리는 왜 주식을 별로 안 좋게 볼까? 이거 근거들을 보면 이것도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보는 그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자기네들 또 어떤 뭐 모델을 가지고 네네.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이제 만든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미국 경기 좋고 내려가면 안 좋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요 위치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그 경기는 지금 다운턴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안 좋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실적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모건 스탠리 자기네들 모델이기는 한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은 지금 실제 그 미국의 이제 EPS YOY 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모건 스탠리의 예상이에요. 네네. 예상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보면 여기 초록색 있잖아요. 여기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 네. 요거는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간다. 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갈 그쵸, 수 있는 그쵸. 거죠. EPS도 추정치가 좀 올라가는 거고. 근데 노란색 그런데 점선은 모건 스탠리가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푹 빠질 거다. 기업 이익이 더 빠질 거다. 이제 이렇게 조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 안 좋다고 예상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가도 좀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일본이나 이머징을 좀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건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주식에 대한 그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어닝스 일드하고 그다음에 10년물과 20년물 국채 금리를 이렇게 이제 조합해서 주식이 더 매력이 있냐, 네. 채권이 더 매력이 있냐,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화면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있을수록 그 나라의 증시가 좀 더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일본이고요. 일본이네요. 예,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머징 마켓이고 세 번째가 유럽, 네 번째가 미국. 미국은 마이너스 1.23이에요. 그러니까 채권보다 주식이 좀 매력이 좀 덜하다라고 네네.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채권 사고 유럽과 일본은 주식 사라.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모건 스탠리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항상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올 때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이 똑똑한 인물들마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면. 그렇죠. 그래서 네네. 주식이 그래서 어렵죠. 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이 두 개를 좀 조합해 보면 또 별도 이제 전망은 좀 상반돼 있기는 한데 좀 공통점도 있거든요. 네. 뭐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BCA하고 모건 스탠리하고 이제 겹치는 걸 보면은 제가 표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 겹치는 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네. 하나같이 뭐 두 군데지만 두 군데 모두 이제 주식을 뭐 좋게 보내나 나쁘게 보내는 다르긴 합니다만 지역별로 구분해서 굳이 순서를 매긴다면 네. 일본을 좀 1번으로 좀 꼽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 같은 경우도 아까 달러가 뭐 구조적인 뭐 베어 마켓이다. 뭐 달러는 뭐 스트롱거 뭐 롱거다 이 네네. 말씀 드렸지만 통화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는 건 두 군데 모두 다 엔화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비단 두 군데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두 군데만 준비했지만 사실 다른 곳도 이렇게 보면 일본이랑 엔화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들이 좀 많이 있어요. 감히 말하건대 네. 버핏 효과입니다. 저도 이거는 감히 말하건대 버핏 네네. 효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제 그 양 극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IB들조차 네. 공통적으로 그럼 미국보다 더 나은 곳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데에는 네. 일본과 엔화라는 이 네. 공통된 의견이 있다는 거니까 네, 이 그것도 부분은 네, 맞아요. 충분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네. 이렇게 막 몰리면 항상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엔화 투자나 뭐 일본 쪽 뭐 투자를 하실 때 뭐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오늘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다 잊으셔도 좋은데 오늘 지금 이번에 보여드린 거 요거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래서 결국은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이거거든요. 네. 이제 정반대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인 투자자 입증에서 내가 주식을 좀 줄일까 살까 이 판단을 내릴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건데 네.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은 나스닥 지수예요. 2003년부터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황색 선은 이 트리플 C 등급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거든요. 네네. 이건 어떤 거냐면 위로 올라가면 일단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주식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려면은 이 주황색 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그럼 주식을 좀 줄이시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주황색 선이 이제 급격히 하락한다. 네. 그럼 그때 좀 주식을 늘리는 거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성호 손님 매니저와 함께 자, 1부 그래서 아이비들이 정말 뭐 극단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의견을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